1번 문제.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직렬 성분, component in series와 병렬 성분, component in parallel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측면에서 두 성분을 비교하시오. 좀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먼저 직렬 성분입니다. 직렬 성분은 시스템 내에 어떠한 요소의 고장도 결국에는 제어기의 기능을 잃게 만드는 것을 직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전체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N개라고 할 경우에 이 N개의 시스템 중에 어느 하나의 요소의 고장도 전체 시스템을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을 직렬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개개의 가령 R1이 0.9, 신뢰도가 R2가 0.9라고 하면 R1 한 개의 신뢰도는 0.9지만 R1과 R2가 두 개만 있어도 신뢰도는 9981, 0.81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직렬이라고 하고요. 이런 직렬 시스템 시리즈에서의 신뢰도는 전체의 개별 요소의 신뢰도를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0.9 곱하기 0.9는 0.81이 되는 거죠. 이와 반면에서 병렬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병렬은 어떤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를 중복 부착시키는 거죠. R1이라고 하는 제어 장치도 있고 RN이라고 하는 제어 장치도 있어서 어떠한 것들도 다 제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 하나가, 어느 요소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가령 전체 N개 시스템 중에서 N-1개가 다 망가지고 R1만 남아도 이 시스템은 살아남게 되는 거죠.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역함수를 이용해서 사실은 해결하는 건데요. 신뢰도 RP를 1-R1으로 해서 그 곱한 것을 거꾸로 빼서 계산을 하잖아요. 이 식들을 이 병렬 신뢰도식을 많이 그냥 외워서 보시는데 이 식을 잘 보시면 이 전체 개가 망가질 반대값, 신뢰도가 반대로 생길 경우를 다 계산을 하고 거기서 다시 1에서 빼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렬 성분과 병렬 성분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고요. 이 전체 신뢰도 측면에서 보시면 직렬 시스템은 어느 요소 하나가 고장이 나도 어느 하나만 고장이 나도 전체 시스템이 고장이 납니다만 병렬 시스템은 어느 하나만 정상이어도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렬보다는 병렬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고요. 시스템 안에 요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직렬 시스템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지죠. 하지만 병렬 시스템에서는 요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스템의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보통 병렬 시스템은 부가적으로 계속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구성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직렬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겠죠. 그래야지만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도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병렬 시스템이 직렬 시스템보다 보통 비용은 증가합니다. 병렬 시스템은 이런 요소의 중복도가 증가되면은 시스템의 수명도 증가하지만 직렬은 수명이 감소하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라든지 기차라든지 굉장한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장치에 있어서는 직렬보다는 당연히 병렬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인간공학의 연구 방법을 묘사 연구, 실험 연구, 평가 연구로 나눌 때 각 연구 방법의 목적을 설명하시오. 먼저 문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방법의 조사 연구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조사 연구랑 묘사 연구랑 조자랑 묘자가 조금 비슷하게 생겨서 아마 문제가 조금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답안은
묘사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묘사 연구, descriptive study. 이 묘사 연구는 인간의 기준을 사용해서 하는 현장 연구에 가깝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모집단의 특성을 확률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분포랑 발생 빈도 등의 특성을 파악해서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현상을 묘사하는 거죠. descriptive study. 두 번째, 실험 연구, experimental research. 실험 연구는 어떠한 통계적인 상황에서 독립변수, 입력값이죠. 네, 독립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그것이 종속변수, 출력값이죠. 종속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서 그런 변수들 간의, 독립변수들 간의 혹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험 연구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진짜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 실험실 연구. 실험실 연구는 또 이제 피실험자 안에서 한 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있을 수도 있고, 실험자를 여러 명 불러서 하는 피실험자 간의 실험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실험 연구.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진짜 실험이 아니고 가짜 실험입니다.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험 연구의 목적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런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 연구, evaluation research. 어떤 시스템, 어떤 체계 성능에 대해서 그 시스템은 인간공학에서의 시스템이니까 맨머신 시스템, MMS가 되겠죠. 어떤 시스템이나 그 시스템에 적용되는 제품을 평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프로그램, 특정 시스템의 어떤 성공 여부 혹은 효율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묘사 연구, 실험 연구, 평가 연구로 나뉘는데요. 조사 연구라는 기술사 기출 문제 대신 묘사 연구를 제시했던 이유는 실제로 인간공학 기사 교재에 보시면 조사 연구라는 말은 없고 묘사 연구, 실험 연구, 평가 연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해서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3번 문제, 인간공학적인 수공구 설계 원리 5가지를 쓰시오. 우리 일상에서 보고 있는 공구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쉽게 답안을 유추하실 수 있는데요. 일정한 부분은 동작경제 원칙과도 어느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동 공구 대신 전동 공구를 사용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버도 건전지 들어가는 전동 드라이버 쓰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손잡이의 접촉면을 넓게 한다. 손잡이에 파워 그립이 돼서 잡을 수 있도록 접촉면을 넓게 해야 되고요. 제일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중지와 엄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가장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중지와 엄지. 손잡이의 길이는 최소한 10cm는 되도록 설계해야 파워 그립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손잡이가 2개 달린 공구는 손잡이 간의 거리를 알맞게 설계한다. 보통 거리를 30cm 정도는 돼야지만 제대로 운전이 될 수 있겠죠. 가령 자동차 핸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손잡이의 표면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비전도성으로 설계한다. 비전도성은 non-conductive고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는 보통 고무 재질로 하게 되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고 전기를 통하지 않게 됩니다. 제대로 된 공구라면 손잡이가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구의 무게는 가볍게 보통 2.3kg 이하로 설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간공학적 수공구 설계 원리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과 같이 4가지 번호를 사용할 경우 그림 1의 번호가 가장 오류가 적었으나 사용자는 그림 2를 가장 선호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화구의 위치 A, B, C, D의 순서는 동일한데 이 조절장치, 제어장치의 위치가 A, B, D, C, A, B, C, D, B, A, D, C,
BA, CD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실제로도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와 관련된 양립성의 종류와 정의를 쓰시오. 네, 양립성의 종류는 뭐 공간 양립성, 운동 양립성 등등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공간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화구와 조종 장치의 위치가 이 공간적인 구성이 인간의 기대에 일치하는 것, 인간의 기대와 양립하는 것을 공간 양립성이라고 하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문제, 객관적 오류와 주관적 선호도가 다를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 오류는 1번이 적었지만 사용자는 2번을 선호했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강제로 1번을 하라고 할 게 아니고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따라가도록 개선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실제 이 문제에서 이러한 현상에서 실제로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객관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불판의 위치를 약간 비스듬하게 조절하면 사용자는 어떤 것이 어떤 조종 장치가 어떤 화구에 맞는지 정확하게 암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첫 번째 A번 화구는 가장 가까운 요 A번 화구에 매칭이 될 것이고요. B번 화구 역시 이 순서에 맞춰서 B번 화구에 매칭이 돼서 오류도 적고 또 사용자의 주관적 선호도도 일치하게 되는 아주 훌륭한 공간 양립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절 장치의 위치를 불판의 위치와 일직선이 되도록 재설계한다면 완벽한 공간 양립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스웨인이 제시한 휴먼 에러 분류 방법에 따른 5가지 에러 유형을 설명하시오. 소문제 2번. 슬립, 실수와 착오, 미스테이크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먼저 스웨인의 휴먼 에러 분류 방법은 기사 수준에서부터 많이 보던 내용이죠. 실행하지 않는 부작위 에러, 오미션 에러, 영어가 더 편하겠네요. 오미션 에러, 시간이 틀리는 타임 에러, 행동하지 않는 커미션 에러, 순서가 틀린 시퀀셜 에러,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불필요한 행동을 한 extraneous 에러. 그런데 이 스웨인의 구분 자체가 조금 엉성하거나 체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커미션 에러와 오미션 에러는 대칭적이지만 실제로 타임 에러와 시퀀셜 에러는 행동하면서 나타나는 에러이잖아요. 기사 수준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열해서 보셨겠지만 실제로 스웨인이 제시했던 휴먼 에러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 행동 에러와 필요하지 않은 행동 에러.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행동 에러는 extraneous 에러가 될 거고요. 필요한 행동을 하는데 실행하지 않는 오미션 에러가 있고, 실행을 하는 커미션 에러가 있습니다. 커미션 에러 중에서 실행을 했는데 실행하면서 잘못 선택한 셀렉션 에러, 순서가 틀린 시퀀셜 에러, 시간이 틀린 타임 에러, 수량이 틀린 퀀터티브 에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잘 기억이 날 수가 있겠죠. 기사 수준의 답안보다는 답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 연상하실 때 체계에 맞추어서 필요 행동 에러와 불필요 행동 에러, extraneous 에러가 있고, 실행을 하지 않는 오미션 에러와 실행을 하는 커미션 에러, 실행하는 커미션 에러에는 선택이 틀린 셀렉션 에러, 순서가 틀린 시퀀셜 에러, 시간이 틀린 타임 에러, 마지막으로 수량이 틀린 퀀터티브 에러까지 있다고 해서 정리하시면 보다 확실한 암기가 될 것이고 보다 확실한 이해와 보다 확실한 답안 작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수, 슬립과 착오, 미스테이크를 설명하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활자된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죠. 인간의 의사결정 모델 많이들 알고 계시죠? 위킨스 님이 제시했던 건데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수를 먼저 얘기했죠. 실수는 의사결정까지는 제대로 했습니다. 근데 실행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실수가 됩니다. 실수는 의도는 올바른 것이지만 반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착오는 어느 부분에서 실패한 거죠? 네, 지각을 실패했거나, 잘못 알아챘거나, 의사결정에 실패한 거, 잘못 판단한 것이, 네, 착오, 미스테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와 착오 말고 이 모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죠. 랩스, 네, 건망증은 네,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인간 오류의 현상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오류까지는 아니고, 네, 바이올레이션은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연상하고 기억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하는 기법이 마인드맵 기법 되겠습니다.